홀로 떠난 제천 온천 여행에서 만난 남자와 재혼했지만 나라까지 떨어진 사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앞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은 괜찮냐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 병원에 갔는데 완전 나락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큰 이유는 저와 재혼한 그를 많이 걱정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의 재혼 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저에게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늘 애둘러 말하곤 했죠. 그런 그의 모습이 저에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간이 벌써 8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작은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손뜨개 방에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시간에 문을 닫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어느새 63살이 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하며 살았나? 거울 속 저에게 혼잣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아서 무채색으로 칠해진 것 같았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뜨개 기법에 대한 것들 뿐이었고 집에 돌아가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죠.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감고만 있었구나. 누구와도 제대로 엮이지 않았네. 시를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 인생의 실은 혼자서만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요. 어디든 좋으니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제천의 온천 치유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며칠 쉬면서 제 마음도 좀 정리해보자는 생각이었죠. 제천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역 앞 광장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을 걷는데 가방에서 실꾸러미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하필 차도 쪽으로 구르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뒤쫓아가려 했는데 어느새 누군가가 조용히 그 실을 주워서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실이 도망가네요. 그분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실수했네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말했죠.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나누는 대화라 어색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종종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인사만 하고 발걸음을 돌리더군요. 온천 숙소로 가는 길에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한 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 같은 게 가슴 한쪽에서 번져나오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일상에 익숙해져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낯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온천에 몸을 담그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뜨거운 물이 굳어진 어깨를 풀어주는 것처럼 마음의 긴장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로비에 내려갔는데 어제 그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시를 주워주셨던 바로 그 남자분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했죠. 어제 실 주워주신 분이시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인연이 있나 봅니다.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소개해 달라고 해서 알게 된 건데 그분 성함은 남궁현이었습니다. 의사로 일하다가 은퇴하셨다고 하더군요. 말수는 많지 않으셨지만 제가 하는 말에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는 분이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숲속 산책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남궁현 씨와 나란히 걷게 되었죠. 발걸음이 비슷했거든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말입니다. 뜨개 일을 오래 하셨나요? 남궁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한 2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취미였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제가 답하자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걸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로가 느껴졌어요. 굳이 더 묻지도 않고 동정의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점심 식사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남궁현 씨는 식사 예절이 참 좋았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드시는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뜨개는 마음도 풀리나요? 그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잘 풀리는 날은 그렇죠. 실이 꼬이면 마음도 꼬이고 매끄럽게 풀리면 마음도 편해져요. 제가 대답하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의사일도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환자가 좋아지면 제 마음도 따라서 좋아지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죠. 남궁현 씨의 말에서 깊은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의 무게를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명상 시간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옆에서 남궁현 씨의 차분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온천 근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시간을 보내네요. 제가 말하자 남궁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어색했는데 오늘은 편했습니다. 그분의 솔직한 말에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주고받는 대화가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제천에서의 3박 4일이 훌쩍 지나가고 서울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이 아쉬워서 남궁현 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서울에서도 가끔 안부 전화드려도 될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럼요.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하자 남궁현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 돌아와서 다시 손뜨개방 문을 열었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같은 공간이고 같은 일상인데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기대감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남궁현 씨에게서 언제 연락이 올지 궁금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선 씨. 잘 지내고 계시죠?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남궁현 씨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현 씨는 어떠세요? 어느새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남궁현 씨는 혼자 사는 생활이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늘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궁현 씨가 서울로 올라와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긴장이 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종로 한식당에서 만났는데 제천에서 보던 것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오신 게 눈에 띄었어요. 저도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죠.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동네 산책하고 책 읽고 그렇게요. 미선 씨는 손뜨 개방 일이 바쁘시겠어요. 남궁현 씨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궁현 씨는 은퇴 후 혼자 지내면서 때로는 적적함을 느낀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공감했죠. 그리고 2달 후 어느 날 남궁현 씨에게서 조심스러운 제안이 왔습니다. 미선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진지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다시 만난 자리에서 남궁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나이에 오래 돌기보다 같이 갚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재혼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론 제 마음도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좀 주세요. 중요한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남궁현 씨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상황에서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 그것도 새로운 사람과 말입니다. 하지만 남궁현 씨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울었어요. 결국 저는 남궁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도 2줄이면 더 단단하죠. 제가 말하자 전화 너머로 남궁현 씨의 안도하는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미선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큰 잔치는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만 알렸어요. 남궁현 씨 집으로 이사하면서 오랜만에 2사람이 사는 집에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녁에 함께 밥을 짓고 따뜻한 밥 냄새가 나는 집에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죠. 남궁현 씨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모든 짐을 다 정리하지 못해서 조금씩 집안을 둘러보며 물건들을 정돈하고 있었어요. 남궁현 씨는 저에게 편하게 하라고 하면서도 어떤 방이든 마음대로 정리해도 된다고 말했죠. 안방에 있는 큰 책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는데 오랫동안 손을 타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이것도 좀 정리해야겠네. 혼잣말을 하며 책들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닦아내면서 다시 꽂아 넣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책장 맨 위쪽 구석진 곳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손을 뻗어 만져보니 낡은 봉투가 하나 숨겨져 있더군요. 먼지가 두텁게 쌓인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두려고 했어요. 남궁현 씨의 개인적인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리를 하려면 어쨌든 꺼내야 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어요. 열어봐도 될까? 마음속으로 고민했죠. 호기심이 생겼다기보다는 혹시 중요한 서류나 버려야 할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궁현 씨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마침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나가신 상태였어요. 결국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젊은 여성의 사진 한 장과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였어요. 사진 속 여성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맑고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뒤에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설 요양원 화재 사고로 3명 사망. 운영자 남궁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기사 날짜를 보니 15년 전 일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궁현 씨가 요양원을 운영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곳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야간에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였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고 했어요. 검찰은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남궁현 씨가 문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 돌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 현 씨. 언제 오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궁현 씨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오더니 봉투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버리지 못한 과거입니다. 남궁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고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우연히. 제가 말하려는데 남궁현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곤 봉투를 다시 가져가 서재로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지 않았어요. 남궁현 씨도 저도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돌 하나가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 기사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일을 겪은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남궁현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봉투를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궁현 씨와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분도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죠.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 가던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군요. 혹시 정미선 씨 맞으세요?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제 이름을 아는 게 이상했어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제가 되묻자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민주라고 합니다. 남궁현 선생님과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선생님과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오민주 씨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근처 찻집으로 따라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오민주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남궁현 선생님이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연인 사이였죠. 첫 마디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그 화재 사고 말이에요. 오민주 씨가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이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지만
그날 돌아가신 분들 중에 제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그분의 여동생이라니. 여동생은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그 요양원에 계셨어요. 사고 당일 밤에 야간 근무자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고 화재 경보기도 고장 나 있었어요. 오민주 씨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건 사실이죠. 법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어요. 그 사람은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요양원 문을 닫고 의사 일도 그만뒀죠. 저와의 관계도 끝났고요. 오민주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런 과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숨기고 지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궁현 씨가 그런 무거운 과거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저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집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남궁현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왔어요. 오늘 가게 어땠어요? 남궁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겨우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궁현 씨는 제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 더 묻지는 않았어요.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게 끓인 된장찌개였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궁현 씨도 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저는 평소와 다르게 남궁현 씨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남궁현 씨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민주 씨와 만난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궁현 씨와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분도 제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지만 직접 묻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뜨개방에서 일을 하는데 바늘기에 실을 꿰는 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평소라면 한 번에 쉽게 꿰 수 있는 바늘기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혼잣말을 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시도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더 심각한 건 실의 색깔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거였습니다. 빨간색과 분홍색, 파란색과 남색같이 비슷한 색상들이 구별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원하는 색깔을 찾아드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른쪽 눈의 시야 한쪽이 마치 커튼이 쳐진 것처럼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노안이 심해진 건가 싶었는데 이건 단순한 노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근처 안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대학병원 안과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망막박리 초기 단계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를 못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진료실에서 나와서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손뜨개가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걸 못하게 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력 회복 가능성이 떨어진다고요. 수술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남궁현 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까? 오민주 씨 이야기 때문에 사이가 어색해진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면 남궁현 씨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할까요? 이 사람한테 또 짐이 되긴 싫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겨우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런 일로 차가워질까봐 무서웠어요. 혼자 해결할 수 있다면 혼자 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궁현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요. 어디 다녀왔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이었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되더군요. 남궁현 씨가 뒤에서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었지만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남궁현 씨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이 더 컸어요. 옆에서 잠든 남궁현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남궁현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화장으로 가리고 평소처럼 가게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바늘기가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수술 동의서를 어디에 숨겨둘지 고민했습니다. 남궁현 씨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했거든요. 결국 제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혼자서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날짜도 잡고 수술 후 회복 기간에 대한 설명도 들었죠. 의사 선생님은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궁현 씨에게는 친구 집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런 계획들이 모두 무너져 버린 날이 왔습니다. 제가 가게에 나간 사이에 남궁현 씨가 집 정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옷장이 좀 어수선하다며 정돈을 해주겠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숨겨둔 서류들을 발견하신 거죠. 집에 돌아오니 남궁현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병원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단서, 수술 동의서, 입원 안내문까지 모든 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더군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미선 씨, 이게 뭐예요? 남궁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당황하고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으니 다시 물었습니다. 망막박리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남궁현 씨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으로 남궁현 씨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서 시야가 더 흐려졌습니다. 남궁현 씨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눈이 안 보이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손뜨개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 씨한테 짐만 되고. 그 말을 듣고 남궁현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더군요. 뭘 하시나 싶어서 따라가 봤는데 미역을 꺼내서 국을 끓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왜 갑자기 국을 끓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궁현 씨는 미역을 씻으면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수술 전에는 든든하게 먹어야죠. 몸에 힘이 있어야 회복도 빨라요. 현 씨, 제가 말하려는데 남궁현 씨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저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 과거 때문에 미선 씨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미역국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기대고 사는 게 부부 아닌가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남궁현 씨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남궁현 씨는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셨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담당 의사와 통화도 하시고 수술 후 주의사항들도 꼼꼼히 메모해 두셨죠. 저보다 더 신경 쓰시는 모습이었어요. 내일 함께 병원에 가요. 수술 전 검사도 같이 받고요. 남궁현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저랑 함께 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로비에서 입원 수속을 밟을 때까지 남궁현 씨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수술 전 금식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지만 남궁현 씨는 제가 수술 후에 먹을 수 있도록 죽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오셨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남궁현 씨를 봤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 말을 듣고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들린 건 남궁현 씨 목소리였어요. 실이 끊길까봐 무서웠다면 이젠 나랑 같이 감아요. 그 실 내가 대신 잡아줄게요. 눈에 붕대가 감겨 있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수술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며 만족해 했어요. 처음 며칠은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야 해서 답답했지만 남궁현 씨가 하루 종일 곁에서 돌봐주셨죠. 밥도 떠먹여 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요. 붕대를 풀고 처음 눈을 떴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흐릿하긴 했지만 남궁현 씨 얼굴이 보였거든요. 보여요. 현 씨 얼굴이 보여요. 그렇게 말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점점 시야가 맑아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다시 바늘귀에 실을 꿰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몇 번씩 실패했지만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실이 보인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어요. 손뜨개방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던지요. 사장님 많이 걱정했어요. 이제 괜찮으신 거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남궁현 씨가 갑자기 제안을 하셨습니다. 미선 씨,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다시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천 이야기였어요. 수술과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사이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신뢰가 생겼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랜만에 온천도 하고 싶고요. 제가 대답하자 남궁현 씨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에서 진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민주 씨 이야기로 생겼던 어색함도 제 병으로 인한 걱정도 모두 지나간 일이 된 것 같았어요. 제천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가방을 싸는 시간이 설렜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남궁현 씨와 함께였거든요. 뜨개 도구도 몇 개 챙겼어요. 여행지에서 뜨개질을 하는 것도 오랜 꿈이었거든요. 제천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이란 1년 전에 혼자 와서 실꾸러미를 떨어뜨렸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여기에서 실이 굴러갔었죠. 제가 말하자 남궁현 씨도 그때를 기억하며 웃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우연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운명이었나 봐요. 남궁현 씨가 말했습니다. 같은 숙소,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예전에는 각자 다른 방에서 지냈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온천에 몸을 담그니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남궁현 씨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서 더 좋네요. 제가 말하자 그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책을 하다가 예전에 앉았던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했었죠. 남궁현 씨가 기억하며 말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으니 1년 전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가방에서 뜨개 도구를 꺼내 간단한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남궁현 씨가 옆에서 지켜보며 실을 정리해 주시더군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서툴지만 도와주려고 하시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현 씨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바늘을 건네자 남궁현 씨는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의사였던 분이라 손재주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뜨개질은 또 다른 영역이더군요. 실이 자꾸 엉키고 바늘에서 빠지고 했어요. 어려워요. 미선 씨가 대단한 거였네요. 남궁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웃음이 났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실이 도망가도 다시 주워서 하면 되거든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손을 잡고 온천마을 골목을 걸었습니다. 1년 전 실이 굴러간 바로 그 길이었어요. 이번에는 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 손엔 뜨개 실이, 옆엔 남궁현 씨의 따뜻한 손이 감겨 있었거든요. 그날 도망치던 실을 주워준 당신 손이 내 인생의 끊어진 부분을 다시 감아줬어요. 제가 말하자 남궁현 씨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미선 씨 덕분에 제 삶에도 다시 색깔이 생겼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남궁현 씨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실을 단단히 엮어낸 거였어요. 남편과 사별 후 처음 맞게 된 밤, 그의 따뜻한 손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것에서 온몸이 떨렸다. 우리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자의 배우자를 잃었다는 것이었죠. 서로의 자리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슬퍼했고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은 이렇게 만나 서로를 어루만지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사라졌고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러고 또 며칠 후 그는 돌아왔고 초췌한 몰골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제 이름은 이서윤, 올해 58세입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49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도망치듯이요. 32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는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밤 그 사람이 앉던 소파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하나만 들고 무작정 기차를 탔죠. 강원도 평창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점점 높아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그 사람과의 추억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에서 대충 찾아본 민박집 하나. 전화를 걸었을 때 나온 목소리가 참 낮고 조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박 예약하고 싶은데요. 며칠 머무실 예정이신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준 분이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어요. 정태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64세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참 조용했어요. 마치 오래된 연못 같은 느낌이었죠. 이서윤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태원 씨가 안내해준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박집 치고는 너무 조용하고 다른 손님들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안 계세요? 요즘은 많이 오지 않아요. 태원 씨의 대답이 짧았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찬바람이 확 들어왔어요. 11월 초의 강원도는 서울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좋았어요. 가슴속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뚫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때가 되니 태원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사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처에 식당이 몇 개 있긴 한데. 아, 괜찮아요.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간단히라도 차려드릴게요. 사실 혼자 밥 먹는 게 무서워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려던 참이었는데 태원 씨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정말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뭔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저도 혼자 먹기 그래서요. 그 한마디에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자세히 묻진 않았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캐묻기엔 아직 낯선 사이였으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멀리 산 능선이 검게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고요함이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울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외롭고 무서워서 우는 거였다면 이날은 왠지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 우는 것 같았어요. 아, 여기서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박집에서 보낸 첫날 밤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뒤척이며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곤 했는데 여기서는 산바람 소리에 스르르 잠이 들더군요. 아침에 일어나 방을 둘러보니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 안에서 계속 묘한 냄새가 났거든요.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먼지 냄새도 아니고 뭔가 오래된 그리움 같은 냄새였달까요? 태원 씨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는데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이 방 원래 누가 쓰던 방인가요? 아, 그냥 손님 방이에요. 대답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서 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화장대 위에 놓으려는데 화장대 서랍이 조금 열려 있더군요. 서랍을 열어보니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석진 곳에 편지 한 통이 있었거든요.
편지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누군가 몇 번이고 만져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의 개인적인 물건은 아닐까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꺼내 펼쳐보니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글씨체가 참 단정하고 정성스러웠어요. 여자분이 쓴 것 같았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제발 이 집은 지켜줘요.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곳이 여기잖아. 나는 이 집이 당신 같았거든. 따뜻하고 든든하고 여기 있으면 안전한 것 같았어. 그러니까 여기 당신이 있어줘요. 내가 없어도. 편지 뒷면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원아, 사랑해.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태원 씨가 그렇게 조용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왜 이 집에 다른 손님이 없는지, 왜 방에서 이런 슬픈 냄새가 나는지. 편지를 다시 접어서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남의 아픈 추억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여자분이 얼마나 태원 씨를 사랑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저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요. 점심때가 되어 거실로 나갔는데 태원 씨가 혼자 밥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제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드세요. 제 것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편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이 됐거든요. 뭔가요? 아니에요. 그냥 이 집이 참 따뜻한 것 같아서요. 태원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구나. 태원 씨도 저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왠지 덜 외로웠어요. 슬픔을 혼자 감당하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요. 민박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태원 씨가 조용히 식사를 차려주셨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마을 아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하루 종일 다른 생각 없이 설거지만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군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자꾸 남편 생각이 났는데 바쁘게 움직이니까 그런 생각들이 덜 들었어요. 그런데 첫 일주일은 괜찮았는데 둘째 주부터는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58살이라는 나이가 느껴지더군요. 찬물에 하루 종일 손을 담고 있으니까 손가락이 퉁퉁 부어 올랐고 허리도 아팠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쓸쓸했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 마당에 가까워지니까 된장찌개 냄새가 확 코를 찔렀어요.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배가 고팠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던 거죠. 마당에 들어서니 태원 씨가 평상에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곤하셨죠? 네. 근데 이렇게 또 차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혼자 먹기 그래서요. 같이 드세요. 태원 씨의 말투가 참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 밥 먹는 게 힘든가 보다 싶었어요. 평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 특유의 깊은 맛이 났거든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목이 확 메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된장찌개를 자주 끓여줬는데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매일 나를 위해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차려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으세요? 태원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누가 나 위해 밥 차려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서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지 2년 동안은 제가 계속 간병을 했거든요. 남편 밥, 남편 약, 남편 병원. 제 밥은 항상 대충 때웠어요. 컵라면으로, 김밥 한 줄로, 빵 한 조각으로. 저도 그래요. 태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리 서글픈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날 별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니 태원 씨가 차를 끓여왔어요. 구기자차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좋았어요. 몸에 좋은 차예요.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고마워요. 정말.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별이 많네요. 네, 여기는 밤하늘이 참 예뻐요. 태원 씨도 혼자 오래 사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편지를 받지만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3년 됐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태원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한 그릇에 제가 무너져 버렸구나.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가끔은 무너져도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11월도 중순이 지나니 강원도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특히 밤에는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어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당에 앉아 있는데 찬바람이 불어와 몸이 움츠려 들었습니다. 추우시겠네요. 태원 씨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고는 창고 쪽으로 사라졌다가 코트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코트를 받아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성용 코트였거든요. 베이지색의 부드러운 소재로 된 참 우아한 코트였습니다. 하지만 입어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어요. 괜찮아요? 네, 입으세요. 태원 씨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저를 그냥 둘 수는 없었나 봐요. 코트를 걸치는 순간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플로럴 계열의 부드럽고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그 향을 맡는 순간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코트, 그분 거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원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있네요. 따뜻한 사람이었나 봐요. 정말 그랬어요. 그 향수 냄새에서 뭔가 포근하고 다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분이 그런 성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소리를.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태원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더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후 태원 씨가 맥주 2캔을 가져왔습니다.
한잔 하실래요? 오늘 좀 쌀쌀해서. 좋아요.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달이 참 밝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어서 마당 전체가 은은하게 밝았어요. 코트를 입고 있으니 따뜻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그 코트가 주는 따뜻함이 좋았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밤에는 혼자 있기 싫어요. 맥주를 조금 마시고 나니 솔직한 말이 나왔어요. 저도요. 태원 씨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달 밝은 밤에는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달빛이 너무 예뻐서 누군가와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아까웠거든요.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원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가 서울에서 살던 이야기. 깊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편안했어요. 그런데 맥주캔을 내려놓으려다가 실수로 태원 씨의 손과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스치듯 스쳤을 뿐인데 깜짝 놀랐어요. 따뜻했거든요.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태원 씨도 놀란 듯 손을 움직였지만 완전히 떼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죄책감과 함께요. 남편이 죽은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다른 남자의 체온에 설레는 제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기도 했어요. 죄송해요. 태원 씨가 먼저 손을 빼며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는 표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복잡한 기분이었지만요.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서 코트를 벗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맞게 된 밤, 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 떨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고요. 그게 잘못된 건지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외롭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태원 씨와 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어색해했고 말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태원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날은 부엌이 조용했어요. 한참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방 쪽을 확인해 봤는데 태원 씨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들도 몇 벌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태원 씨가 집을 나간 거구나. 처음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태원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민박집에 있으니 참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혼자 살았는데 여기서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로웠거든요. 아마 태원 씨가 주는 따뜻함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태원 씨가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그 목소리가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혼자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같은 반찬인데도 혼자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없을까요? 밥을 먹으면서 자꾸 태원 씨 생각이 났어요. 저 때문에 나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젯밤 손이 스쳤을 때 제가 별다른 반응을 안 해서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혼자 있으면서 민박집 구석구석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태원 씨와 한 여자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정말 예뻤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었는데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태원 씨도 그 사진들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부엌에는 커플 컵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둘이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대에 놓인 작은 액자에는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모든 게 그들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잃은 태원 씨의 마음이 어떨지도 조금 이해가 됐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민박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태원 씨가 돌아온 거구나 싶어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원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고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태원 씨가 평소와 같은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나가서.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태원 씨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그 사람 유품을 정리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3년 동안 못 건드렸던 건데 오늘 용기를 내서 정리했어요. 옷이며 화장품이며 편지들까지. 태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을 떠날까도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기 있으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서 힘들지만 떠나면 정말 끝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입장이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조용히 태원 씨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혼자 보내는 건 너무 외로운 일이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보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 보내고 나서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 온 거고요. 태원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고마움도 느껴졌습니다. 같이 있어도 될까요? 조금만요. 네, 그래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슬픔을 위로할 수는 없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나았어요. 며칠 후 태원 씨가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눈에서 보였지만 적어도 말은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가 돌아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태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도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정말요? 가끔 울고 계신 소리가 들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니요. 항상 조용히 울려고 노력했는데 들켰나 보네요. 아,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가끔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태원 씨도 혼자 울 때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가끔 새벽에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었는데 그게 태원 씨였나 봅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남긴 음성 메시지 말이에요. 아직 한 번밖에 듣지 못했던 그 메시지요. 태원 씨,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음성 메시지를 다른 사람과 함께 듣는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예요. 장례 치르고 딱 한 번 들었는데 그 뒤로는 못 켰어요.
태원 씨가 제 손을 바라봤어요. 스마트폰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약에 찌든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서윤아, 난 괜찮아. 넌 웃어야 해. 첫 마디부터 눈물이 났어요.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너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너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가장 미안해. 하지만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음성 메시지가 끝나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억지로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원 씨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날 땐 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혼자 남겨진 두려움, 태원 씨에게 느끼는 미안함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태원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손을 잡아주기만 했습니다. 그게 더 고마웠어요. 위로의 말보다도요.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태원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좋은 분이셨네요. 네.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서윤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감정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눈물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원 씨와 저 사이에는 뭔가 달라진 공기가 흘렀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 후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태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 씨,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민박집에 머물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서울로 돌아가긴 해야겠지만. 그렇겠죠. 태원 씨의 목소리가 조금 아쉬워 보였어요. 그러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나 혼자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될까요? 계속요. 가슴이 뛰었어요. 태원 씨가 저에게 함께 있자고 말하는 건가요? 태원 씨,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워서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원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태원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저도 혼자 있기 싫어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원 씨와 함께 살기로 한 것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갔어요. 태원 씨도 잠들지 못했나 봐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 안 오세요? 네, 잠깐 나왔어요.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데 오늘따라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긴장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태원 씨, 네,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한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태원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놀람과 함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윤 씨,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들어서요. 정말 그랬어요. 요즘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태원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있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실에서 함께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태원 씨가 담요를 가져와서 소파에 덮어주었어요. 이렇게라도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태원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태원 씨 어깨에 기대게 됐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원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어요. 누군가 제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태원 씨의 체온이 전해져 오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위로가 됐어요. 11월 말이 되니 민박집 마당에는 저희가 함께 심은 배추가 제법 자라 있었어요. 처음엔 제대로 클지 걱정했는데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돌봐주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더군요. 이제 김장할 때가 됐네요. 태원 씨가 배추를 만져보며 말했어요. 김장이요?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태원 씨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고르면서 마치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김장하는 날 마당에서 큰 대야에 배추를 절이는 모습을 보니 옛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김장이 그저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해보니 이런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원 씨가 제 손을 잡고 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김장을 마치고 나니 오후가 다 지나갔더군요. 함께 만든 김치를 맛보면서 뿌듯했어요. 맛있네요. 정말요? 처음 해본 건데. 네,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일상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함께 널고 마당을 함께 쓸고 저녁 산책도 함께 나갔어요. 산책길에서 태원 씨가 말했어요. 예전엔 이 길을 혼자 걸었는데 이제는 같이 걸으니까 좋네요. 저도요. 혼자 걸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훨씬 나아요. 정말 그랬어요. 태원 씨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걱정이 들었어요. 태원 씨, 네,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과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58살이라는 나이가 걸렸어요. 이런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맞는 건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태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 게 느껴졌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서윤 씨, 저도 64살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맞게 된 밤, 태원 씨의 손이 스쳤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죠.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사랑이 늦은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인생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만나는 사랑이기에 더 소중하고 깊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보자고요. 일하러 고추밭에 간 여성이 생각지 못한 일에 당황한 사연. 그녀가 없습니다. 며칠을 같이 일했었던 그녀가 갑자기 일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정이 변경돼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만 들렸죠.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보자기 하나가 덮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저에게 선물을 남기고 간 거였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이장에게 전화한 후 그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올해 63살 윤정호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이제는 시골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벌써 8년째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밭으로 나갔어요. 고추가 한창 붉게 익어가는 계절이라 혼자서는 따기가 버거웠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읍내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일손을 부탁해 놨거든요. 오늘 아침 7시쯤 사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아, 네. 보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전화를 끊고 밭 한가운데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추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오면서 보니 여자더라고요. 혹시 윤정호 씨세요?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키는 제 어깨 정도 되고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물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용역업체에서 나왔어요. 장은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러웠어요. 고추 따는 일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서서 해야 하는 일인데 여자분이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미 와주셨는데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일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은희 씨는 제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추 따는 요령, 상자에 담는 방법, 휴식 시간까지 다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설명을 듣는 모습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럼 저는 이쪽 고랑에서 시작할게요. 네, 그럼 저는 반대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이 지나고 슬쩍 은희 씨 쪽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손놀림이 제가 보기에도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고추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따서 상자에 정리하는 모습이 정말 능숙했죠. 이상하네. 처음 하시는 거 아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제 일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고추를 따는 속도도 저보다 빠르고 무엇보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늘진 곳으로 가보니 은희 씨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놓고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많이 힘드시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오전에 포기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일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제서야 알았죠. 은희 씨가 농사일에 익숙한 분이라는 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했지만
함부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오후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희 씨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갔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일하는 모습이 참 성실해 보였죠. 가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슬쩍 도와주기도 했고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하루 일을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일당은 약속대로 업체에서 정산해 드릴 거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은희 씨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데 잠깐 비틀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니까 힘들었나 봅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잠깐.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얼굴도 창백해 보였고요.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집에서 우린 보리차가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으로 달려가서 시원한 보리차를 컵에 따라 가져왔습니다. 은희 씨가 고맙다며 보리차를 받아 마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내일도 나오실 건가요? 네, 아마 며칠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희 씨가 사라지고 나서 혼자 밭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단순히 일손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은희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자가 고추를 나보다 빠르게 더 조심스럽게 따더라고요. 내일 또 만나게 될 텐데 이상하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 씨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가방을 들고 말이죠. 그런데 어제보다 표정이 좀 더 익숙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몸이 개운해요. 이틀째부터는 서로 어색함이 좀 덜했습니다. 은희 씨도 박 구조를 완전히 파악했는지 혼자서도 척척 해나가더라고요. 저는 제 구역을, 은희 씨는 은희 씨 구역을 맡아서 조용히 일했죠. 오전 내내 일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정오가 다 되어 갔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이 떠올랐죠. 평소처럼 밭 가운데 그늘진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은희 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디 가셨나? 두리번거리며 찾아보니 밭 끝자락 느티나무 아래에 은희 씨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있는데 뚜껑도 열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쉬고 계시나 보다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도시락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상해서 조금 더 지켜보니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울고 계셨던 거예요.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할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렇게 홀로 우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죠. 결국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은희 씨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지만 억지로 웃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병원에. 아니에요. 그냥 같이 도시락 먹던 사람이 생각나서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도 저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구나.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서러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으로 달려가서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컵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은희 씨 옆에 앉았어요. 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죠. 물 드세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은혜 씨가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힘내라고 하는 말들이 때로는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사람들이 건네던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더 외롭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일하러 왔는데 이상한 모습 보여드려서.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웃고만 살 수 있겠어요. 저도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은희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도시락 뚜껑을 열더라고요.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집에서 싸온 밥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드시기 어색하시면 제가 같이 앉아 있을게요.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점심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각자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 날씨 얘기도 하고 고추가 잘 자랐다는 얘기도 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은희 씨가 먼저 말을 걸어올 때도 있었어요. 정호 씨는 언제부터 농사 짓기 시작하셨어요? 한 8년 정도 됐나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처음엔 많이 힘드셨겠네요. 힘들죠. 지금도 힘들어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이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희 씨에 대해 조금씩 알고 싶어졌어요. 이 사람의 지난 시간이 어땠을지, 어떤 일들을 겪어왔을지 궁금해졌죠. 그리고 같이 도시락 먹던 사람이 누구였을지도 말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은희 씨와 함께 일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은희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고 점심시간엔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평소 시간이 되어도 은희 씨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혹시 늦잠이라도 잤나 싶어서 조금 더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연락도 없이 1시간을 더 기다려봤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까지 나오던 장은희 씨가 오늘 안 나왔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 그분 말씀이세요? 배정이 변경됐어요. 다른 농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른 농장이요? 갑자기 왜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나다니요. 그래도 며칠간 함께 일했는데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일용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날은 혼자 일했습니다. 은희 씨가 하던 구역까지 모두 해야 하니까 일이 배로 늘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으니 뭔가 이상했죠. 벌써 혼자 먹는 게 어색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해질 무렵에야 겨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해서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려는데 문 앞에 뭔가 놓여 있더라고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보자기를 풀어보니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먼저 눈에 띈 건 며칠 전에 제가 은희 씨에게 빌려준 손수건이었죠.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놓은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 밑에는 작은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들깨조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직접 만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 작은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참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은희 씨도 저와 함께한 시간을 좋게 생각해 주셨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들었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들깨조청 병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조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단맛 뒤에 고소한 들깨 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은희 씨가 어디로 갔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혼자 울고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결국 참지 못하고 이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장님, 죄송한데요. 혹시 장은희 씨가 어디 농장으로 간 건지 아세요? 아, 은희 씨 말이요? 산 너머 방울토마토 농장으로 갔다던데요. 방울토마토 농장이요? 그런데 거기 사장이 좀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꾼들 대하는 게 영 안 좋다고 하던데.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 같은 분이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요. 혹시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은희 씨 생각만 났어요. 그래서 정호는 그날 밤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벽 5시 잠을 제대로 못 이룬 채 일어났습니다. 어젯밤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은희 씨가 그 농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결국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산 너머 방울토마토 농장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가는 길 내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괜히 나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미 출발한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죠. 농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니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제대로 안 하냐? 이렇게 하면 토마토가 다 상해. 목소리가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니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 남자가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 은희 씨가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토마토를 따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장 사장이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답답해. 이것도 모르냐고. 나이만 먹었지 하는 일은 영 엉성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은희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인데요. 제 농장에서는 그런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뭐 하는 짓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희 씨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여기 관계자도 아니면서. 농장 사장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은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희 씨, 괜찮으세요? 은희 씨 얼굴을 보니 며칠 사이에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눈가에 그늘이 깊어져 있었고 표정도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죠. 정호 씨, 어떻게 여기를? 이 사람, 내가 모시러 왔소. 농장 사장을 향해 똑똑히 말했습니다. 은희 씨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정호 씨, 저는 아직 일이 됐어요. 가시죠. 그때 농장 사장이 끼어들었어요. 야, 잠깐만. 일 다 안 끝났는데 어디 가려고 해? 일당은 제가 책임지겠소. 은희 씨, 가방 챙기세요. 은희 씨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제가 더 강하게 말했어요. 빨리요. 은희 씨가 조용히 가방을 챙기는 동안 농장 사장은 계속 뭐라고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은희 씨를 이곳에서 데려나는 것이었거든요. 트럭에 오르는 은희 씨 모습을 보니 눈가가 촉촉했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시동을 걸고 농장을 벗어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많이 힘드셨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늦었네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은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왜 오셨어요? 그 질문을 받고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왜 왔을까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온 건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네, 계속 생각났거든요. 은희 씨가 혼자 도시락 드시던 모습, 같이 일하던 모습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은희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그랬어요. 정호 씨 농장이 그리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은희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트럭 안은 조용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은희 씨를 데리고 농장으로 돌아왔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희 씨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원래 머물던 농막은 산 너머에 있었고 당장 갈 곳이 없었어요. 일단 오늘 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읍내 여관이라도 구해서 여관까지 갈 필요 없어요. 농막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제 농장 한쪽에 작은 농막이 있었거든요. 평소엔 농기구 보관용으로 쓰던 곳이었지만 잠시 머물 정도는 충분했어요. 간단히 정리해서 은희 씨가 쓸 수 있게 해드렸죠. 저녁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새져서 폭우가 되었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정말 무서울 정도였어요.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 씨, 죄송한데요. 문을 열어보니 은희 씨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농막 지붕이세요. 물이 계속 떨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